뉴욕 증시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 주택지표 부진이 겹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유럽 각국의 국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달러 강세와 유로존 리스크의 영향으로 급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실률은 1.9% 하락한 84달러 1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2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9월 S&P 케이스 실러 지수는 전월보다 0.8% 내리면서 하락세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는 62.5를 기록하며 전월 수치와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54.1로 올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고용 회복세, 소득에 대한 기대도 커지며 지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가 부진에서 벗어나기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부진한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긴축 우려에 유로존 리스크가 이타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 이 전일 같은 경우는 2%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어제는 또 2%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불안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는 전체적으로 매물에 막히는 모습입니다. 급락 이후에 저점에서의 매수세는 들어오긴 했지만은 네. 다우지수도 일단 1만 1000선대를 간신히 지켜주는 모습에서 46포인트 하락하면서 11,006을 기록했고요. 기술주 중심한 나스닥 지수는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6포인트 하락하면서 2,498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미증시 모습은 일단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에 대한 부담감을 여전히 안고 있고 여기에 중국발 긴축 우려도 여전히 시장이 상존하는 시점에서 여전히 위에서 매물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오바마 정부에서 다시 한번 그 부자들의 감세안을 좀 더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점 매수의 힘도 받긴 했지만은 결국 나온 지표들도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중요한 것은 시장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유로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일단 우리 미증시에서 이 매물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가 향후에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이 담겨 있어요. 네, 이제 미국의 소비자 지수가 일단 5개월 최고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여전히 미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소비자 신뢰 지표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보면은 일단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일단 54%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이지만 현재 상황 지표 같은 경우도 좋아졌고 또 6개월에 대한 기대 지수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좀 가장 의문점 있는 가장 좀 긍정적인 모습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본 응답자들이 상당히 지난 6월 이후에 최고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일자리라는 자체가 고용이라는 자체가 결국 앞으로 소비와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고용 쪽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고용이 좋아지면은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소비 지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나온 소비자 신뢰 지수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소비 촉진을 불러오고 있다. 이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 낙폭을 심화하는데 일조를 했죠. 주택 관련 지표 좋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주택 관련 지표에서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예상치가 0.3이었는데 0.8이면은 3배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었고 또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0.6%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예상치가 1.1%를 좀 예상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시장에서 상당히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택 시장의 지표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뭐 소비 심리에 대한 뭐 소비자 신뢰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결국 아직까지 높은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주택 수요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이 어느 정도는 그 낮아져야만이 결국 주택 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주택 지표들도 결국에는 의미 있게 나오지 않겠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택 시장의 지표들은 그리고 주택 시장은 뭐 점진적으로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바로 회복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주택 관련 지표들도 여전히 좋은 모습보다는 전체적으로 보합 내지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이런 그 주택 관련 그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주택 가격 지수가 9월 내용입니다. 앞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월 수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면 주택 지표 역시 점차 개선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또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지표로 반영이 됐죠. 11월에 시카고 PMI 지수가 예상 밖으로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7개월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내일 그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결국 그 제조업 지수 발표 전에 그 시카고 PMI 지수가 어느 정도는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그 전체적인 시장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고용 쪽도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당분간 시장의 전체적인 그 제조업 상황은 좀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경기가 제조업이 좋다 하더라도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뭐 시카고 PMI 지수가 7개월 최고를 보여줬지만 시장에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결국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미국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 이 고용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또 했지요. 일단 뭐 버냉키 의장도 지금 시점에서 그 미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첫 번째가 결국에는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그 고용을 좀 그 시장에서 실업률을 줄여야 되는데 장기 실업 문제가 특히 걱정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그 시장의 그 고용 지표를 한 번 더 언급해 준 것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미증시 나오는 그 실업률이 한 10%대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9% 이하로 떨어지긴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실업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장기 실업자들 중에서 40%가 그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일자리가 창출이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면 결국 앞으로의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장기 실업 문제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고 결국 미주 정부도 이번에 양적 완화하는 것이 이러한 그 일자리 감소라든지 실업률 감소를 계속적으로 부추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그 실업률이 계속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미국 정부도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실업률이 9.6% 정도 되는데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말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반영되기는 아직까지 미흡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공화당과 이 감세 연장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 앞전에 그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 그 이어졌던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과 여전히 말이 많았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어느 정도 연장해 주는 거 타협을 받지만 부자 감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당히 좀 껄끄러운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결국에는 공화당에 좀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특히나 이번에 보니까 그 가이트너 재무장관이라든지 잭루 예산국장이 공화당 의원들과 협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부자 감세안이 어느 정도는 결국 연장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고 오늘 증시에서도 급락했던 미증시가 결국 11,000선대를 이탈했던 미증시가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이 부자들의 감세안 연장이 결국 시장에 좀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분간 뭐 이 지표들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지표일 것 같고 결국에는 그 선거 패배 이후에 공화당의 이 가자는 쪽으로 좀 시장이 좀 그 전체 정책들이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의 감세는 좀 더 연장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DS 스프레드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유럽 증시 일제히 급락세를 또 보였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소개해 주십시오. 유럽 증시는 그 재정 위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하락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CDS라는 것은 그 국가의 그 채무 불이행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사상 최대로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위기에 대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은행주들과 보험주들이 큰 폭으로 밀리면서 유로존도 결국 주가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 초반에도 일단은 뭐 의미 있게 반등의 출발을 보여줬지만 장 초반 분위기와는 달리 밀리면서 끝나는 유럽 증시를 볼 때 당분간 이 재정 위기가 어느 쪽으로 불똥이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유로존에서 갖고 있는 이 재정 위기는 유로존뿐만 아니라 결국은 미증시나 우리 증시에도 계속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하락세들이 당분간 그 우리 증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유럽 증시에서 추가적으로 그 피그 이외에도 여러 나라로 좀 확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유럽 증시 자체의 하락이 결국에는 자체만의 하락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매는 그 유럽 증시도 여전히 꼭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 자금 문제인데 그를 놓고도 대응책이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또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한간에서 놔두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좀 비하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일축하는 아주 강경한 이야기를 또 내놨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유로존이 그 장 클로스 유럽은행 총재가 유로존에서 이제 안정을 유지해서 풀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로존의 금융 안전성에 대해서 정말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은 전체적 시장이 그걸 말해줄 텐데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그 각국 정부의 결정을 너무 좀 과소평가해서 결국엔 시장에서 매물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이런 얘기들도 결국에는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나서서 먼저 진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나타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더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그 시장 자체적으로 모든 걸 흡수해버리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주거나 아니면 믿음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장 크로스의 그 유럽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결국은 시장이 뭐 안정세를 취하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시장 자체적인 움직임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 보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의 또 이 재정 위기가 확산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CDS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모두 국채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국의 CDS 스프레드가 가장 사상 최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네네. 결국 그만큼 시장에서 위기론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앞전이 그리스가 CDS 그 스프레드가 사상 최대로 이어질 때 결국에는 그 구제금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같은 경우도 급지가 급등하고 또 각국의 유럽 증시의 CDS 스프레드가 가장 사상 최고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투자자들이 먼저 보고 결국 시장이 좀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유럽존에 대한 위기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상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금값, 변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전날과는 또 다른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 중국의 긴축 우려도 나온 것도 그 유가의 하락에 뭐 부채질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유로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특히나 1.3이 붕괴되면서 유로존의 유로의 약세가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유가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것은 예전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서 1.3% 상승하면서 1,386달러를 기록했는데 결국에는 경기와 맞물려 있는 유가는 여전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금값은 여전히 강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가 좀 체크해 볼 것이 1.3을 붕괴시킨 그 유로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아닌가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 증시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있는 유로 달러 같은 경우도 1.298 정도를 보여주면서 뭐 전일보다 또 그 시간 내에서 0.003 정도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유로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 줄 수밖에 없고, 또 유로의 약세가 계속적으로 상품 시장에 에서는 그 약세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도 전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박스권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하기는 좀 버거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을 또 전망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밤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한번 살펴보고요. 미국 증시 전망까지 함께 말씀 듣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 밤에 발표되는 건 베이지북이 발표되고요. 또 ISM 제조지수가 발표됩니다. 자동차 판매도 일단 이어질 수가 있는데, 좀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여전히 제조업지수, ISM 제조업지수와 베이지북이고요. 또 건설 지표들 같은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은 건설 지표들은 여전히 뭐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곳이 ADT 민감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여전히 고용 쪽에서의 흐름도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수요일에 발표되는 그 지표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ISM 제조업지수도 의미가 있고, ADT 민감 고용 보고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베이지북도 여전히 우리가 체크해볼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결국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미증시가 또 유럽 증시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미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면서 일단 오늘 나오는 지표들 조금 좀 체크를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글로벌투데이 매일 이 시간에서는 세계 최대 경제금융미디어 AP통신과 온라인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경제 소식과 해외 토픽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대규모 할인으로 연중 최대 온라인 쇼핑 성수기인 사이버 먼데이가 사실상 1년 중 단 한 번도 온라인 매출 1위를 기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이버 먼데이는 마케팅을 위한 눈속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CNN 인터넷판은 29일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적자가 흑자로 변한다는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대규모 온라인 쇼핑이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사이버 먼데이가 한 번도 1년 기준으로 온라인 매출 1위를 기록한 적이 없다며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커스콤에 이어 애널리스트인 앤드루 리프스만은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가 전자상거래 사상 두 번째로 큰 매출을 올렸지만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통상 1년 중 매출 순위 7위에서 9위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다만 추수감사절 전후와 관계없이 월요일에 사이버 매출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는 근무 시간에 쇼핑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리플스만은 당초 직장인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나 최근에는 미국 가정의 3분의 2가 집에서도 광대역 접속을 할 수 있어 아직도 이유가 무엇이든지를 떠나 온라인 구매 절반 정도가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인터넷 구글 검색업체인 구글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U의 경쟁 당국인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인 구글에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검색되는 무료 검색 웹사이트와 검색창의 상단과 우측에 배치되는 광고주 웹사이트를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차별한다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데요. EU 집행위는 구글을 제소한 경쟁 업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구글은 지난 2월 MS의 독일 쇼핑 사이트 차오빙과 영국의 가격 비교 사이트 파운뎀, 프랑스의 법률 전문 검색 사이트 유지스트스 등 3개사가 EU 집행위에 제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27개 회원국 경쟁 당국에도 구글에 대한 조사 착수를 통보했다면서도 조사에 착수하는 행위 자체로 구글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신중론을 펴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EU 집행위는
해당 업체 연 매출액의 10% 이내의 과징금을 몰릴 수 있는데 근년 들어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수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2022년 또 한 번 우리나라의 월드컵 개최가 기대되는 가운데 개최지 선정 투표를 사흘 앞두고 국제축구연맹 집행위원 3명이 과거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는 보도가 관련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BBC는 이날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 파노라마를 통해 3명의 FIFA 집행위원이 유명 스포츠 마케팅 회사 ISL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 외 스위스 신문 타게스 안차이거와 독일 신문 쥐데도이체 차이퉁도 같은 내용을 알렸는데요. BBC는 이 문건에는 175차례에 걸친 뇌물 수수 목록이 적혀 있으며 액수는 모두 1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불거진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선 3명의 집행위원은 물론 FIFA도 아직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데요. 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FIFA가 이들의 투표권을 박탈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018년과 2020년 월드컵 개최지는 12월 2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FIFA 집행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한국은 2022년 월드컵 개최지를 놓고 미국, 호주, 일본, 카타르와 경쟁하고 있으며 2018년 월드컵은 영국, 러시아, 스페인과 포르투갈,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중국의 육자회담 반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주재 중국 외교관들은 중국의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에 주재하는 중국의 외교관들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30일 오후 보도했는데요. 유럽 주재 중국 관리들은 이날 가디언에 중국은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면서 또 중국은 북한 정권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행동할 백지수표를 갖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들은 중국 당국이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전문을 인용한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는데요. 한 외교관은 통일은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최우선 순위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주재 중국 관리들은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연평도 포격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행동들에 대해 중국 정부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어 중국 정부의 긴급 육자회담 제안에 대해 미국이 홍보 활동이라고 비난했지만 결국 육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가 여러 국가들의 외교 문제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랍의 적대감을 확인한 이란의 외교 정책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랍 국가들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더욱 강력한 대책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자국과 아랍 국가 간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주변국에 대한 이란의 외교 정책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외교 전문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은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공포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미국이 군사 공격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무드 아마드네자르 이란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번 폭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이란과 아랍 국가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보수 성향의 이란 일간지 코두스의 골람 레자 갈란다리안 대표는 이란 외교가 주변국들과 오해를 푸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며 이란은 주변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주요 현안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또다시 지구촌의 동시다발 테러 위협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수도인 비슈케크 중심지에서 30일 폭발이 발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건부는 이번 폭발은 쿠르만베 바키예프 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시설의 피고인 출입문 밖에서 30일 이른 시각에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사고로 2명의 경찰관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보건부는 말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들은 자신들과 피고인들이 신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키르기스는 최근 남부에서 새로운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새 정부 구성을 놓고 재정파가 정치적 협상을 벌이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남부 오슈에서 정부 보안군과 이슬람 무장그룹 간 충돌이 벌어져 이슬람 무장대원 4명이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클린턴 장관은 내달 2일 키르기스를 방문해 로자 우툰바예바 대통령과 정부 강요 명담을 하고 키르기스 첫 내각제 총선 이후 정치 발전과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약 갱단으로 무차별 살인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에서 또다시 무더기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미국 접견 지역인 멕시코 북부의 한 농장에서 마약 갱단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멕시코 군 당국은 북부 치와와주 국경 도시인 푸에르토 팔로마스에 8km가량 떨어진 한 농장에서 남성 17명과 여성 1명의 시신이 묻혀있는 대형 무덤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군 당국은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했던 남성 5명을 신문하다 집단 매장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냈으며 피해자 시신의 신원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마약 갱단들이 경쟁 조직원이나 피랍자들을 살해한 뒤 인적이 드문 농장이나 폐광 등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번 집단 매장 사건도 갱단의 소행일 가능성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멕시코 경찰은 8월 남부 이달고주의 파추카시 인근 탄광에서 19구 이상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7월에는 동북부 몬테레이시 외곽의 쓰레기장 처리장에서 남성 48명과 여성 3명의 시신이 한꺼번에 발견돼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멕시코 언론들은 올해 초부터 11월 3일까지 마약과의 전쟁에 따른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어섰다고 자체 통계를 낸 바 있습니다. 지난 28일 실시된 이집트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이집트 곳곳에서 연일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자들은 현지 시각으로 30일에야 공식 결과가 나오게 돼 있으나 부정선거의 결과는 뻔하다며 차량, 타이어, 그리고 경찰서를 불태우고 경찰과의 충돌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이집트 최대 야권 그룹인 무슬림 형제단은 130여 명의 후보 중 내달 5일 결선 투표를 거치지 않고 의회 곧바로 진출하는 후보는 없을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남부 아시우주에서는 경찰이 행진하는 무슬림 형제단 지지자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했는데요. 지지자들은 몽둥이를 들고 행진하면서 이슬람이 승리자라고 연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에서는 무소속 후보 지지자들이 주로 시위를 했으며 집권당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의 지지자들도 항의 시위에 합류하는 모습이 목격됐는데요. 룩소르에서는 시위자들이 차량을 불태우고 보안군과 충돌하면서 5명이 부상하고 30명이 연행됐고 북부 델타 지역에서도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메노피아에서는 투표소로 사용됐던 학교 2곳이 화염에 휩싸였으며 지중해 접해 있는 해안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시위대가 길가에서 타이어를 태워 카이로로 향하는 도로가 한때 막히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제16차 UN 기후연합협약 당사국 총회가 29일 멕시코 칸쿤에서 개막됐는데요. 그동안 논의되어 온 지구온난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예상됩니다. 12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세계 194개국 정보대표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관계자 10,000여 명이 참석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이에 대한 이행을 측정, 보고, 검증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칸쿤 총회의 쟁점은 2012년 교토 의정서가 만료된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새로운 협정을 채택하는 것으로 그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차가 커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국제사회는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논의했지만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협상 시한을 칸쿤 회의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그간 각국 실무협의회에서 의견 접점을 본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재정 지원과 산림 전용 방지 문제 등의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 이만희 환경부 장관을 비롯 각 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보내 녹색 성장 정책과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의 활동 등을 적극 소개해 한국의 기후변화 대처 노력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소식을 지구촌 별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살짜리 소년 비보이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타블로이드 데일리 메일은 올해 8살인 하와이 출신 안젤로 바리가드가 건장한 비보이와 함께 배틀을 벌이는 동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이 작은 비보이 꼬마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푸도크 등 기본 기술 외에도 헤드스핀 등 고난이도 기술을 척척 해내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소개된 이 동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33만 6천 명이 볼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 세계 누리꾼들은 어린 소년이 하기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술이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색적인 트리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동화에서 볼 법한 초콜릿 트리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직 초콜릿으로 만든 독특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한 박물관에 공개됐습니다. 이 트리의 총 길이는 무려 10m에 이르고 제작에 소요된 초콜릿바만 80만 개 이릅니다. 이 나무는 프랑스 유명 쇼콜라티에 파트릭 코제와 그의 동료들이 완성했는데요. 크리스마스 자선 모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무를 만든 다음 여기에 녹인 초콜릿과 녹이지 않은 초코바를 적절히 섞어 쌓아 올렸는데요. 이 완성된 초콜릿 나무는 자선 모금기금 방송을 통해 프랑스 전역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금된 금액은 전액 신경근육질 환자들을 위한 단체에 기부됩니다. 제교와 포르쉐의 미니어처카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한 미니어처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장난감 하나에 웬만한 중형차 자동차 가격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규어 E-타입과 포르쉐의 스피드스터 같은 클래식 명차를 축소 복제한 장난감 자동차가 출시돼 눈길을 끄는데요. 영국 데일리 메일은 영국의 엔지니어링 회사 포켓 클래식스가 최근 출시한 £10,000, 우리 돈으로 약 1,800만 원 상당의 고급 클래식카의 미니어처 레플리카를 소개했습니다. 200kg 정도 나가는 이 장난감은 실제 자동차의 절반 정도 크기이지만 어른 한 명이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110cc 가솔린 엔진이나 전기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또 실제 차량처럼 헤드라이트, 경적, 방향 표시 등 조절 가능한 운전석을 장착했고 타이어는 8인치나 12인치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후속편인 판타지 블록버스터 호빗이 때 아닌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피부색을 이유로 한 엑스트라를 탈락시켰기 때문인데요. 뉴질랜드 출신 할리우드 거장 피터 잭슨 감독이 반지의 제왕 3부작 후속편으로 제작을 추진 중인 판타지 블록버스터 호빗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뉴질랜드 해밀턴에서 실시한 오디션에 응모한 일부 엑스트라 연기자가 피부색을 이유로 탈락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파키스탄계 나즈 험프리스는 3시간이나 기다려 오디션에 참가했으나 피부색이 배역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뽑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험프리는 현지 신문 와이카토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21세기에 갈색 피부를 가졌다고 해서 차별을 받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이에 대해 피터 잭슨 감독의 대변인은 감독이 이런 캐스팅 조건에 관해선 알지 못했다며 나이와 신장 조건이 맞는 사람 누구라도 오디션에 응모하는 걸 환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의 한 과일업체가 바나나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메트로 신문은 최근 인터넷판을 통해 일본 교육학초 과일 회사가 필리핀산 바나나를 숙성시킬 때 모차르트 현악 4중주 17번과 피아노 협주곡 5번 비장조를 튼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바나나 숙성실에 설치된 스피커로 일주일 내내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이 일본 과일 회사의 직원들은 모차르트 음악이 바나나 당도를 높인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바나나는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모차르트 음악이 결국 바나나 당도를 높인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억만장자 무게니 암바니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에 집들이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인 만큼 집들이 역시 으리으리했는데요. 뭄바이에 지어진 이 집은 27층짜리의 특이한 외관을 한 빌딩으로 시가가 자그마치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영화관과 수영장 여러 곳이 있고 심지어는 헬리콥터 착륙장까지 갖춰져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 저택을 관리하는 인원만 600명이 필요하며 이사를 오기 전인 지난 9월에 전기세만 약 700만 루피, 그러니까 약 1억 7,500만 원이 달했습니다. 공주파 분노남으로 불리는 중국 방송국 앵커 완펑이 최근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한 관료에게 막말을 퍼부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장성 항저우 TV 프로그램 녹화 중 후양시 발전개혁구 물가감독검사 분국의 위안가류양 국장에게 증정 국민을 위해 근무하지 않으려면 직위에서 꺼지라고 막말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떠돌며 중국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녹화된 이 동영상이 최근에 중국 포털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면서 격렬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직설적인 표현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완펑은 지난 9월 후양시의 주차로 제멋대로 부과료 주제로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전화로 연결된 위안 국장이 주차료 부과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국장 행세냐, 당신 같은 고관들이 진정 국민을 위해 근무하지 않는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동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한편으론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지만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좀 더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싼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채권단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확산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외환은행의 위법 행위와 인수자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금융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 투자자들의 금융투자 패턴이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형 상품이나 채권형 펀드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주요 4대 은행이 추가적인 수신 확대 전략을 펴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으로 몰려드는 시중 부동자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한국거래소 상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두산엔진과 현대 ACCN, 한전산업개발 등은 12월 중에 기업 공개를 위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160년 역사의 국내 명품 매출 1위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내년 하반기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합니다. 루이비통이 공항 면세점에 개점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앤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현대건설과 관련된 뉴스를 거의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법정 공방까지 현재 변화가 됐어요, 또. 네, 그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매각 대상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어제는 또 조회 공시를 요구하면서 그 담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이 좀 이제 조회 공시 사항이었죠. 그런데 아니라고 일단 답변을 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은 일단 좀 법정 공방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어제 현대건설의 정상적인 매각을 위해서 법적 조치 및 관계기관에 대한 대응 촉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서 지난 25일에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형사고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29일에는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현대차그룹은 어제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에 대해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그룹 관계자는 이들 기업이 인수자금과 관련해서 현대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차 임원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에 이 같은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또 외환은행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나티시스 은행 예금 1조 2천억 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이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발송했습니다. 외환은행의 경우 지난 29일 현대그룹과 독단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 또 나티시스 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현대건설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대건설 관련 소식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 또 전해드리고 있는데 법정 공방까지 또 비화가 됐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조속히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좀 많이 보고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장중에 좀 크게 나오고 있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우리 증시 추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0선을 넘어서까지 바라본다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는데 어느덧 1900선을 좀 지지받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까지 다가온 상황인데요.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이 멀어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투자처도 이쪽으로 많이 국한되고 있다고 하죠. 네, 올해 좀 ELS 상품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네. 이제 2008년 이후에 좀 상당히 위축이 됐었다가 투자자들이 이제 좀 안전자산의 플러스 알파에 이제 뭐 수익률을 좀 추구하면서 ELS로 상당히 많이 몰렸었는데 이제 이 ELS가 옛날에는 좀 지수 추종형으로 약간 뭐 원금 보장형 이렇게 좀 안전형 상품이 좀 대세였다면 네. 올해는 좀 이제 개별 종목을 추종하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원금 비보장형 상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 연평도 도발 이후에 좀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일단 뭐 29일에 대신증권이 판매한 ELS를 좀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그날 8억 6,188만 원이 몰리면서 86%의 높은 청약률을 보였는데 이 상품을 봤더니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인데 수익률이 5.07%에서 5.08%였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나온 ELS 상품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와 반면에 일부 증권사에서 판매한 원금 비보장형 상품들 10에서 20%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원금 비보장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판매가 취소될 정도로 아예 인기를 끌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평소 인기가 없었던 원금 보장형, 지수 편입형 ELS에 돈이 몰리는 게 아무래도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상품 위주로 자산을 좀 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정은 지금 펀드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뭐 주식형 펀드에 뭐 일부 자금이 좀 유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해외 채권형 펀드로 상당히 자금이 몰리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중 부동자금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는 예전에도 저희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은행으로 자금이 또 몰리고 있는데 은행권에서는 또 특판예금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시중 자금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노력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보니까 뭐 상당히 콧대가 높아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서울경제신문이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주요 4대 은행의 연말 연초 예금 영업 전략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 은행 모두 추가적인 수신 확대 전략, 즉 뭐 특판예금 등의 판매 형태로 추가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판매할 계획이 당분간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뭐 지금 일반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난 11월 초 선 반영됐기 때문에 향후 예금금리 추가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또 그 폭이 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4대 은행 중 한 곳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내년 경기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좀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거다. 자산 확대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네. 대출 영업 확대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또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특단의 예금 유치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은행으로서는 사실 뭐 대출을 통해서 돈을 굴릴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네네. 굳이 고금리로 예금을 유치했다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좀 감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권은 경기 전망이 급격히 호전되지 않는 이상 은행들이 좀 이런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이 더뎌질수록 정부와 금융당국은 저금리 기조에서 급격히 입장을 선회하기 어렵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나면서 또 은행의 자금 이동이 좀 부추길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4대 은행의 정기예금이 지금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뭐 계속 늘어났다는 기사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심지어 북한 연평도 포격 이후에 은행 예금이 이탈하기보다는 2조 원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들이 한국 거래소 상장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년 IPO 시장이 상당히 풍성할 것 같아요. 올해도 상당히 대여들이 많았고 상당히 네. 시장이 풍성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이제 대기업 계열사들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흥행몰이가 되기 때문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전력이 각각 51%, 49% 지분을 소유한 한전산업개발이 8일부터 9일까지 코스피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에 돌입을 하고요. 또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계열사인 현대 HCN 그리고 두산 계열사이자 올해
IPO 시장 마지막 대어로 꼽히는 두산엔진도 연내 지금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지금 한국거래소에 예비상장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었는데요. 네. 뭐 심사 결과가 나와서 상장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아마 내년 초에는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뭐 여러 종목들이 지금 이제 공모 청약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내년 정도 좀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코오롱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내년 상장 목표로 준비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CJ 헬로비전은 대우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해서 내년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뭐 계속 소문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바로 CJ GLS인데요. 네. 지금 이제 회사 측에서는 전혀 IPO 준비 계획이 없다. 전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는데 뭐 증권사 IPO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또 구두상으로는 2011년이나 2012년 상장을 준비하자는 말이 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소 뭐 지금 지연이 되고는 있지만 단순한 소문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외에 또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메탈과 동부생명, 하나그룹 계열사인 하나건설, 하나 LNC 등도 내년에 IPO를 진행할 수 있는 장외기업군으로 증권업계에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명품이죠. 루이비통 면세점, 그중에서도 공항 면세점에 입점된 곳이 없었다고 해요. 네, 인천공항에 처음으로 입점이 된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도 롯데와 그래도 삼성과의 싸움이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네. 승리는 삼성가 쪽이 이겼네요. 그런 것 같죠. 삼성의 이부진 전무와 또 롯데의 신영자 사장의 두 딸들의 전쟁에서 결국 이부진 전무가 미소를 짓게 됐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루이비통이 전 세계 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공항 신라면세점에 입점한다는데 상당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신라호텔과 전격 이제 계약을 하기로 하고 네네. 매장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시기는 아마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인데요. 지금 뭐 160년 브랜드 역사상 인천공항이 최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루이비통이 사업 파트너로 신라 면세점을 선택하면서 역시 공항 입점을 둘러싸고 국내 양대 면세점 사업자인 호텔 신라 면세점과 호텔 롯데 면세점이 벌여온 3년간의 줄다리기도 결국 이렇게 판가름이 난 상황인데요. 네. 3년간 상당히 끈질기게 양 업체가 뭐 이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죠. 두 업체는 국내 매출 1위 브랜드인 루이비통의 인천공항 입점 여부를 둘러싸고 한치의 영보도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었는데요.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전무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면세점 사장 모두 실질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게 뭐 재벌과 딸들의 면세점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르노 회장이 입국한 다음에 이렇게 회동을 하면서 결국 전격 결정이 된 겁니다. 네. 뭐 지금 이에 앞서서 뭐 지난해 말에 애경그룹 AK 면세점 뭐 인수할 때도 그때 양 업체가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그렇죠. 결국 롯데가 인수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다시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좀 새로운 그런 이익 창출에 좀 시너지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식으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가 19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유럽발 악재가 있었고 이 중국 긴축 우려까지 더해졌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출발 센 증시에서 정확한 분석을 내려드리겠습니다.